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안녕하십니까, 정용실입니다. 어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오늘이 택배 없는 날이죠. 감염병 사태로 택배 수요가 늘어난 데다가 최근에 빗속을 뚫고 배송 업무를 하느라 이 택배 노동자들의 육체적 정신적인 피로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자, 이렇게 일요일 말고도 1년 중에 하루 이들을 위한 공식적인 휴일을 만드는 건 참 큰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최근에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배송이 늦어져 마음고생을 한 기사님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문자로 그걸 양해를 구하는 문자를 보냈을 때 늦어도 괜찮습니다, 안전하게 오세요, 이런 답장 한 통이 그렇게 고마웠다고 하지요. 이제 택배는 우리 생활에서 없어서 안 될 그런 서비스가 됐습니다. 너무 흔해서 택배 노동자들의 수고를 잊고 있었던 거는 아닌지, 자, 오늘 같은 날을 통해서 한 번쯤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8월 14일 금요일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시작합니다. 여성의 감수성으로 세상을 봅니다. KBS 1라디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문자는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됩니다. KBS 모바일 콩, 유튜브를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합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고요. 유튜브로 요즘에 많이 들어오세요. 가연아님, 써니스카이님, 소소님 이렇게 들어오셨고요. 질문을 또 해오신 분이 있네요. 구효정님께서 일전에 나갔던, 어제 나간 거죠, 시와 산책에 나간 시인 이름 시집 정보 부탁하신다고 저희가 찾아서 올려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철님, 방산월님, 황성희님 이렇게 다들 의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뉴스픽으로 시작합니다.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의 송문희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혜은 사평론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번째 뉴스는 야권 일부에서 지금 이번 광복절에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 사면을 해달라는 요구를 하면서 논의가 있을지 지금 주목이 되는데, 올해 광복절 특사는 없다는 지금 얘기가 들리네요. 어떻게 됩니까, 송 박사님? 이번에 광복절 특사, 보통 역대 정부에서 광복절 특사가 좀 있어 왔었는데, 네, 특이하게도 문재인 대통령 정부 들어와서는 광복절 특사가 지금 4년째 없습니다. 4년째. 예, 원래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법심의위에는 심의와 상신 절차가 없는 걸 봐서는 없을 것 같다. 대신에 그 특사 대신에 가석방은 있는 것 같아요. 네. 한 600명 정도 이제 모범 수용자라든가 생계형 범죄자들 가석방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치권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야권에서 일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특사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한 40개월째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관용적 리더십을 얘기하지 않았느냐, 네, 국민적 화합의 측면에서 이제는 사면해주면 좋겠다라는 논의가 나오고 있는데, 정작 통합당의 지도부는 좀 선을 긋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네, 사면 요건 자체가 지금 아직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판 중이기 때문에 사면 요건에 해당하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자꾸 사면 이야기를 하는 거는 정치적인 이야기가 아니냐, 이렇게 선을 긋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원래 특별 사면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생경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모범수를 위해서 이렇게 필요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특별 사면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이게 정치적으로 그동안 좀 이용되어 온 건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어서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특별 사면이라는 것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합니다만, 잘못했을 경우에는 국민 통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굉장한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위화감을 조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히려 저는 대통령의 특별 사면은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것이 오히려 된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요. 과거에는 사실 정치보복 논란이라던가 또는 대선에서 부딪혔던 상대 정당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이것이 이용됐습니다만, 지금 국민들 여론에서는 여야나 네 편 내 편을 떠나서 특별 사면이라는 것 자체가 자칫하면 정치인이라던가 재벌 권력자들에게 이용당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그동안 비판 그런 여론도 면이 있습니다. 있었죠. 예,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더 조심해야 되는 것이 사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미래통합당의 측면에서 보면 저는 이 사면이라는 것이 굉장히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오히려 본인들에게 위험한 칼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돌아보면 최근 들어서 통합당의 지지가 조금 뭐 오르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만 네. 최근에 큰 선거를 봤을 때는 통합당이 계속 참패를 했었습니다. 그 그렇죠. 이유가 뭐냐면 많은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고 저도 그렇게 보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위기 극복을 잘했다라는 평가도 물론 있습니다만 통합당에 대해서 그동안 실망했던 민심이 사실은 선거에서 쉽게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돌아보면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탄핵과 구속이라는 참 불행한 어떤 역사를 우리가 밟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직 용서할 마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의 탄생에 기여했던 많은 정치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에게 진정으로 참여하고 용서를 받았느냐. 좀 아직은 그렇지 못한 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야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오히려 미래통합당에 대해서 일부 국민들이 기대를 가지고 있는 여론을 오히려 꺾을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볼 것은 김종인 위원장이 최근에 들어서 두 전직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지금 언론에서 알려지고 있는데요. 저는 이 발언이 우리가 국민들에게 잘못했던 부분을 인정하고 이제는 새로운 미래로 가야 된다라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자꾸 전직 대통령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부분을 이슈화시켰을 경우에는 미래통합당이 최근 정강 정책을 통해서 선보이고 있는 기본소득론이라든가 좀 새로운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민주화운동에 대한 재평가라든가 노동계와 약자에 대한 새로운 시선에 대한 이슈를 잘못하면 다 묻혀버리게 하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야당이 이것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 카드고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형이 이제 확정이 될 것 아닙니까? 네.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때쯤이면 제 생각에는 야당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야당은 탄핵의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 박 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탄핵의 사태에 책임이 있었던 기성 정치인들 중에 누구 하나 책임을 진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야당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었던 것인데 지금 야당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것도 사실은 정부의 어떤 실책이나 이런 불만에 대한 어떤 반사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언제까지 유지가 될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된 다음에 어떤 국민 화합의 차원에서 독자적인 판단으로 사면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박 전 대통령이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한번 융통성을 발휘하면 좋지 않겠냐. 왜냐하면 모든 국민들이 불구속 재판이 원칙입니다.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고려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제가 사면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는 측면에서 사면권이 왜 있는 건가 그렇죠.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해본다면 영국 헨리 7세 때 의회가 이제 권한이 막 커지니까 군주 권한이 약해지죠. 그러니까 국왕과 의회 간에 뭔가 그 상호 조금 견제를 하자 이런 의미에서 사면권이 생긴 건데 영국에서 독립한 미국이 미합중국 헌법에다가 사면권을 하면서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는 또 미국식의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은 사법부의 권한을 침범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죄가 있는 사람을 대통령의 권한으로 풀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군주가 베푸는 은혜처럼 사면권을 행사해 왔다. 그래서 사실은 특사가 많이 행해진 이유가 기존 정부에서 부정부패나 측근들 그리고 경제 회장들 이런 분들에 대한 정략적 판단으로 특사가 좀 이루어진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권력에 가까운 사람들은 사면을 받고 특사를 받고 힘없는 사람은 죄값을 다 치러야 되느냐. 정말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한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면 법의 신뢰에 구멍이 날 수밖에 없는 거라 이 사면이 특사가 함부로 행해졌을 때는 선별적 면죄부를 준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최근에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선거 캠프에서 막대한 역할을 한 로저 스톤 자기의 복심인 로저 스톤을 사면을 했습니다. 특사를.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비판이
있었거든요.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이다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사면권에 대해서 많은 제한을 하려는 것 같아요. 옛날 공약 때도 사면권을 함부로 쓰지 않겠다 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를 촛불 정권이라고 하는데요. 촛불에 담겼던 민심이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달라입니다. 그렇죠. 사실 여권 입장에서는 사면을 통해서 좀 족쇄를 풀어줬으면 하는 정치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사면에 대해서 굉장히 제한적으로 하는 것은 저는 민심이 그런 부분을 그래도 여권이 인식하고 있고 그렇죠. 대통령도 아마 촛불에 담겼던 민심이 굉장히 엄중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면을 많이 의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당이다 야당이다의 차원을 떠나서 지금 박사님하고 저하고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듯이 권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칫하면 특혜 논란이 일 수 있는 부분은 오히려 조심해야 된다 이런 차원이라고 보고요. 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미래통합당이 당명을 미래와 통합을 강조했잖아요. 네. 미래를 가기 위해서는 전 정부에서 잘못한 부분을 자꾸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4대강 논란이라든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주장하는 그렇죠. 정치인들이 본인들은 뭐 어떤 의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잘못하면 이게 미래통합당 내부에 다시 친이명박계, 친박근혜계를 둘러싼 개파 싸움 양상으로 그렇게 국민들에게 보이죠? 밖에서 비칠 볼 수도 때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야권이 지금 더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통합이라는 것도 결국은 야당 내에서 계속 불거졌던 어떤 개파 간의 갈등도 극복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국민들 사이에서 갈라져 있던 민심도 통합해서 가야 되는 그렇죠. 과제를 담고 있는 것인데 그런 차원에서 지금 김종인 비대위에서 새로운 정강 정책을 내보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제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때인데 그런 면에서 일부 정치인들이 사면을 주장하는 것은 저는 조금 바람직하진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김대중 정부 때 아주 대규모의 사면이 있었거든요. 481만 명. 만 명요? 네, 481만 명. 네. 뭐였느냐? 그때 월드컵 당시였거든요.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할 때였는데 그때 우리가 이제 월드컵 진출을 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서 481만 명에 대해서 운전면허 별점 기억납니다. 감면해주는 사면을 예. 했습니다. 근데 사실 기존에 이제 하면서 운전면허라든가 무면허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후하게 사면을 해줬었어요. 네. 그랬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많이 인식을 하면서 음주운전 부분에 대한 광범위한 사면은 좀 사라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그것도 시대적인 어떤 네, 있는 것 분위기와 같아요. 연결이 돼 있네요. 네. 예. 자, 두 번째 뉴스는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해서 위헌 결정이 난 지 시간이 지금 이제 꽤 흘렀고 법의 개정 시한까지가 이제 반년도 안 남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서둘러야 좀 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요구도 있는데 법무부가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낙태죄 처벌 조항이라는 것은 형법에 지금 적용이 되어 있었던 사항인데요. 형법 269조 1항 270조 1항에 따르면 낙태를 한 부녀, 그러니까 낙태를 한 여성이겠죠. 여성 그리고 의사 모두 지금 처벌을 받게 되어 있던 내용입니다. 네. 근데 이 법이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기까지 66년이 걸렸습니다. 이게 1953년에 제정이 됐었는데요. 지난해 4월 11일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를 처벌하는 조항은 헌법 불합치라고 결정이 났는데 네. 헌법 불합치라는 것은 위헌이긴 하다 낙태죄가. 그런데 위헌 요소를 없애는 대체 입법이 마련될 때까지는 현재의 법정을 유지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위헌 요소를 없애는 대체 입법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러면 시간이 정해져 있을 거예요. 정해져 있습니다. 예. 2020년 올해 12월 31일까지예요. 아,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정말. 예, 그렇죠. 사실은 이게 이제 20대 국회 때 그러면은 어떤 것이 여성의 건강도 안전권, 그렇죠. 평등권을 다 할 수 있느냐의 논의가 됐어야 되는 건데 사실 되지 않았고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21대 국회에서도 좀 미진하다 이런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법무부에서 아마 이 형법 관련법 개정 추진에 나설 것이라고 하는데요. 네. 법무부 안에 자문기구 성격의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아마 이쪽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서 권고안 형태로 법무부에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다만 이제 법무부가 이것을 뭐 정부 입법으로 할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거고요. 조만간 양성평등정책위원회에서 이런 권고안이 나올 거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을 담을지 또 많은 시민단체에서 주장했던 다양한 내용을 담을 수 있을지 또 주목이 됩니다. 네, 사실 여성계에서 꾸준히 이제 법 개정을 요구해 왔던 것인데 그걸 고려한다면 지금 법무부의 움직임이
빠르다고 말할 수는 없고 또 제대로 지금 추진이 될까 시간이 지금 아주 많이 남지 않아서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시는지 꼭 빠져서는 안 될 내용들이 있는지 두 분의 의견을 좀 들어보죠. 지금 사실 낙태죄가 현행법상 불법이기 때문에 네. 함부로 해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암암리에도 이제 산부인과를 가면은 한 5군데 간다 그러면은 서너 군데 정도는 낙태 시술을 해준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만약에 법으로 이제 걸렸을 때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냐면 검찰에서 한 12주 정도까지는 기소 유예 처분을 주로 하고요. 네. 한 22주까지는 기소 중지 처분을 하면서 이 연말에 이제 법이 어떻게 개정될 것인가를 좀 기다리고 있는 이런 잠정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낙태죄가 사실은 낙태 이러니까 이제 뭐 태아를 떨어뜨린다 이런 개념인데 다른 개념으로 말하면 임신 중지 결정인 것이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낙태죄가 불법으로 정해져 있고 처벌을 받다 보니까 임신을 중지하게 되는 경우에 어떤 위험성이 있느냐. 불법적인 시술을 받는다든지 불법적인 정확하지 않은 약물을 먹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여성들의 건강에 굉장히 훼손이 되고 있다. 네. 이런 부분이 문제라서 이게 처벌을 하고 여성에게 살인이라는 낙인을 찍는 이런 낙태죄의 문제를 벗어나서 좀 더 건강하게 안전하지 못한 낙태 분위기가 아니라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 중지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을 마련해야 된다. 주 만드는 법이. 그래서 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유산 유도제를 도입하면 좋겠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최근에 무허가 중국산 임신 중지 약물을 비싸게 사서 먹고 부작용이 난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암암리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 중지를 위해서는 2005년부터 벌써 세계보건기구에서 필수 의약품으로 지정된 게 유산 유도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특히나 지금 사각지대에 있다고 하는 청소년들, 10대 청소년들이라든가 사회 경제적으로 많이 취약한 계층의 여성들이 오히려 이런 데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유산 유도제를 좀 제대로 도입을 하면 좋겠는데 지금 식약처와 보건복지부가 이걸 허용을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현행법상으로는 수술적 방법 외에는 약물적인 유산이 허용이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회피를 하고 있는데 이런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좀 합법적으로 도입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법 개정도 빨리 돼야 이제 이런 것들이 편하게 되지 네.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민단체에서 이 논의를 하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요. 이 낙태라는 이게 잘못 이제 이해하시는 분들은 왜 국가가 합법적으로 낙태를 그렇죠. 권장하는 것이 절대 권장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 지금처럼 이것을 만약에 처벌 조항으로 만들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부작용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게 좀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 낙태를 하게 된 여성도 처벌을 받게 만든 조항은 사실 임신이라는 것은 남녀가 함께 어떤 그렇죠. 사랑을 해서 하는 건데 여성에게만 처벌권을 조항하는 평등권에 있어서도 그러네요. 이것이 헌법에 맞느냐의 논란은 그것도 형법으로 묶여 있다는 건 좀 세게 처벌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죠. 임산부가 본인의 몸에 대해서 자기결정권을 가져야 되는데 네. 그렇지 못하다라는 여러 가지 헌법적인 요소가 고려돼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난 거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논의 없이 그냥 그럼 폐지하면 되지 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안전을 위한 장치가 또 제대로 논의가 안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어떠한 경우에 이것을 그러면 뭐 잘 허용이 돼야 되는 건지 또 어느 기간까지인지 그렇죠. 그리고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공공의료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많이 돼야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안전 문제라든가 또 다시 임신을 하고 싶은 여성들을 위해서 정말 의학적으로도 여러 가지 살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라도 법무부 내에서라도 좀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서 여성의 안전도 보호하고 네. 공공의료도 확대되는 좀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그 이제 임신 중지, 낙태라고 얘기하는 이런 행위를 할 때 용어 자체도 조금 무분별하게 낙태가 많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죠. 사실 이게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일 수가 있는 게 한 여성이 어떤 생명을 이제 안고 그것을 중지하기까지 그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과정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렇게밖에
그렇게 할 수 없는 어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고 또 사회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낙태를 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 결과를 보면은 부유한 나라일수록 이런 낙태가 많이 줄어들고 있고 가난한 나라의 여성들이 임신 중절도 많이 하고 이렇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 단순히 키우기가 싫어가 아니라 현실적인 여러 여건 때문에 그리고 또 뭐 남자친구가 떠나는 경우도 있고 나 몰라라 하는 경우도 있고 이 임신과 출산과 이런 부분은 여성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책임을 온전히 여성에게만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가. 그래서 사실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이다. 그래서 이런 고통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인데 대부분의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한 12주까지는 허용을 합니다. 그리고 영국은 24주, 일본은 22주 정도까지. 그 기간이 다 다르군요. 나라별로. 임신 주수에 따라서 보통 이제 사회 경제적인 이유로 인한 낙태까지 허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엄격하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재반 상황들을 좀 고려하는 융통성 있는 법안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경기 이천시의 오성리 그 마을에 그 무허가 건물 밑에 강아지 4마리가 깔려 있는 거를 보도가 많이 됐었죠. 그 어미개가 계속 가서 거기 울고 이제 파고 이래가지고 찾아보니 강아지 4마리를 구출을 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식에 대한 이런 사랑은 본능적인 것인데 낙태죄를 범하는 여성에게 많은 비난을 가하기 전에 낙태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사회 분위기를 먼저 한번 만들어 보는 건 어떻겠는가. 그렇죠. 아이를 갖고 낳는 것이 만약에 혼자임으로라도 아이를 낳았을 때 어떤 차가운 시선을 받지 않고 아이를 키울 수 있다든지 이런 분위기가 마련된다면 사회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하죠. 쉽게 결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 의식조사를 했을 때 왜 우리 포용적인 가족 문화라는 것이 우리가 많이 언급이 되잖아요. 이제 정상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엄마, 아빠 혼인을 하고 또 핏줄에 의한 자녀를 생각하는데 최근에는 뭐 입양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핏줄로 묶여지진 않았지만은 함께 살면서 돌보는 개념도 생기고 또 우리가 동반자라고 하는 개념도 생기고 여러 가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은 변화하는 사회 인식과 맞물려서 형법이나 모자보건법도 개정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런 기회에 좀 논의가 됐으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혹시 방송을 들으시는 그러니까 10대 청소년들이 있다면요. 그러니까 불법 낙태 유도죄를 함부로 복용을 하면 추후에 임신이 불가능한 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부작용이 많다고 하니 이런 부분을 꼭 유념을 하시기 바라고 그러니까 좀 무분별하게 어떻게 10대에 이제 좀 개방 이런 걸 했다가 여자친구가 임신을 했을 때 남자친구가 무서운 놀이기구 5종 세트를 타는 거를 선물한다 그래요. 그 자연스럽게 낙태를 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만큼 청소년들이 이제 좀 무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빈약하기 때문에 어른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왜 산부인과 이름을 여성의학과로 바꾸자. 그래서 저는 어떤 여성의 몸 또 우리가 10대를 얘기할 때 억압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안전하고 과학적인 근거를 제공해주기 위해서는 사실 공공의료기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거나 좀 가까이 문 좀 열어주시고 그렇습니다. 이제 원치 않은 임신했을 경우에 뭐 상담을 해주거나 의학적 지식을 준다거나 이런 노력이 같이 병행돼야 되는 거거든요.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법도 여러 가지가 보완이 됐으면 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국민외식비라는 게 오늘부터 지금 지원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거고 내가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전혜연 평론가께서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정리를 좀 해 주시죠. 이게 이제 설명을 좀 쉽게 해드리자면은 우리 커피 전문점 가면 종이로 된 쿠폰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로 된 쿠폰에 제일 밑에 보면 유효기간 언제까지 써 있잖아요. 그럼요. 자, 기간은 8월 14일부터 11월 29일까지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이 이때까지인데요. 평일은 안 되고요. 금요일 저녁 4시부터 오후 4시부터 일요일 밤 12시까지가 이제 소위 말하는 도장을 찍어주는 개념으로 생각하십니다. 이때 2만 원 이상 이용을 했을 때 그리고 신용카드로 이용했을 때 도장이 찍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우리가 왜 쿠폰 몇 번 찍으면 몇 번째는 무료 혹은 할인 혜택 주잖아요. 횟수로 생각을 했을 때 5회. 그리고 도장을 한 번 찍을 때 쓰는 돈은 2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면 6번째는 10,000원을 환급해 주는 방식이 될 텐데 이거는 카드사를 아마 홈페이지 들어가서 미리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게 일단 신청을 해야 됩니다. 먼저. 신청 안 하고 먼저 쓰시고 하면 안 되는 됩니다. 거예요? 반드시 먼저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마 이제 환급 방식도
차감이 되는 방식이 될 수도 있고라고 하니까요. 쓰는 카드사별로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드시는데 그건 안 되나요? 되는데요. 선결제하는 방식은 안 되고요. 예. 카드로 왜 우리 방문했을 때 카드로 결제하잖아요. 예, 예. 이런 방식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카드사 쓰는데 들어가셔서 확인하시고 홈페이지 통해서 확인하시고 방법을 확인하신 후에 이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한마디 더 붙이면 예. 지금 이게 3차 추경에서 예산이 330억 원이 지금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외식비에 예, 그렇습니다. 이 만약 330억 원이 다 소진됐을 경우에는 조기 마감될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 좀 미리 확인하셔서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되겠군요. 네. 저는 이 뉴스를 보고 참 이게 누구 머리에서 나왔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예. 물론 뭐 침체된 내수 경기를 뭐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외식도 국가가 먹여주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주말에 2만 원 이상 6번을 했으면은 하여튼 12만 원은 써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12만 원을 써야 만 원에 돌려받는다는 것인데 예. 12만 원을 외식비로 쓸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당장 힘드신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이벤트성의 기획보다는 이 330억을 지금 힘드신 수재민들에게 보내드리는 게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영국의 경우에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외식을 많이 제한했었거든요.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식당들 보면 굉장히 어려운 데 많아요. 그래서 그걸 돕자는 의미군요. 예, 만 원을 국민들한테 주거나 이런 방식도 물론 뭐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좀 침체된 그런 상권, 특히 이제 외식업계를 좀 살려주자, 작은 식당 살려주자 이런 취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영국에서도 비슷한 제도를 했는데 조금 다릅니다만 7,700억 원 예산을 최근 투입했다고 하는데요. 이 취지가 재밌습니다. 먹어서 돕는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특수한 시기라서 일단 좀 네. 시행해보고 문제가 많다라고 하면 보완하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그러면 생각합니다. 두 분은 뭘 드시고 싶으신가요? 외식비로? 저는 일단 제 돈으로 먹을 것이고요. 이벤트 공지에 가서 이렇게 클릭하는 걸 귀찮아하는 사람인데 네. 1인 한 번에 2만 원 이상이라 그러면 혼자 먹는 사람이나 1인 가족은 너무 금액이 큰 게 아닌가. 그렇죠.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저는 강원도 음식인 감자 옹심이 먹고 싶습니다. 네. 한 주간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뉴스픽 전혜연 평론가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정문희 박사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2분이고요.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